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요새 사람이 참 간사해서 왜요? 안 해버릇하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이게 이번 주 사실 화요일부터 나왔는데 녹음한 게 한 2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도 또 있었던 게 섹터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섹터 종목들 뭐 얘기한다고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녹음도 줄어들고 했는데 이제 아침에도 이제 모닝미팅 때 염위원은 들어왔으니까 네. 그런 종목들 왜 저렇게 쇼크 나느냐 물어보면 sek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잘 모르겠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거 느껴지죠. 저 탑다운 이슈지 뭐 바텀업 이슈에서는 뭐 크게 아니지. 바뀐 게 없는데도. 바텀업 이슈였지 아까 그거는 쇼크 난 것들.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 근데 그런 거 많이 아니어도 이제 다 빠지니까 같이 빠진 종목들이 어제는 워낙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저번 주도 녹음 못했는데 저번 주에 허리 아파서 생각 안 하는 페이스북에다가 막 그날 막 그런 거 썼었던 막 그날 금 막 흔들리는 날. 네. 옛날에 트레이딩 할 때 보던 책들. 야, 근데 그런 시장처럼 가고 있어가지고 요즘 이게 보통 언제 시장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행했던 방법 중에 마크 리저드 같은 책들도 많이 유명했었고 또 번스타인이라고 그 스타일 인베스팅 책 말고 뭐 그다음에 레리 윌리엄스 뭐 이런 사람들 잘 모르죠. 네, 잘 몰라요. 구닥다리들인데 그냥 히트앤런이라고 그래서 히트앤런? 들어본 것 히트앤런 같은데. 트레이딩이라는 책이 네. 있고 뭐 그런 책들 보면 거의 다 이런 전략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고가 저가 설정해 두고서 넘어가면 뭐 시그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트레일링 스탑 로스 뭐 그래서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 좀 한때 유행했던 방법들인데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막 뭐 재미있게 이제 뭐 제가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 발생했다고 누구한테 대화방에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시장이 그런 게 작동되는 시장이 뭐냐면 굉장히 불안정할 때 작동되는 건데 변동성이 그런 시장이 저번 주에 확 시작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까지 그러고 있죠. 이게 이런 장이 얼마나 갖고 왔냐? 뭐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좀 컨선이 형성될 때까지니까 길게 보면 한 9월까지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생각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오를 것 같고 내일은 더 빠질 것 같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도 나도 지금 밀리면 어디서 사야 되나 고민하고 일부 기관들도 집행을 좀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러고서 바로 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좀 줄이는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9월 달까지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나중에 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9월 FOMC 때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모멘텀도 적고 그 다음에 한국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려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10월 초고 뭐 그 전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다면은 9월 말이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게 9월 말 10월 초에 있다 보니까 조금 밀릴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주에 보면은 추석도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연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사람들이 강하게 못 사거든요. 쉬는 날 길면 길수록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은 9월 상반월까지는 그렇게 막 시장이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중요한 보고 건 또 있습니다. 미국도 뎁슬링이 9월 말까지 해결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좀 따지다 보면 그냥 그런 구간이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너무 진지하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다음 주 일정부터 얘기합시다. 네, 다음 주 일정 세 가지 정리했는데요. 3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일정은 제일 위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 커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역시 테이퍼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의사록 공개해서 내용 보니까 생각보다 이 많은 위원들이 경기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은 테이퍼링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시점에서 생각보다 그렇다면 올해 테이퍼링 빨리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내년에 투표권 있는 뭐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라든지 보스턴 여는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년 1분기에는 테이퍼링 끝내야 된다, 혹은 내년 2분기에는 테이퍼링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던 거는 내년 말에 테이퍼링 끝내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 정도부터 시장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내년 상반기에 그 테이퍼링 끝내야 된다는 얘기 나오면은 이거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에도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에도 시장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뭐 주가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테이퍼링 일정도 안 나오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진 건데,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잭슨홀 미팅입니다. 26, 27, 28 다음 주 목, 금, 토 3일 동안 있는데, 보통 이 예전에 이 버냉키 의장이었죠. QE3를 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한 이후에 뭐 중요한 통화 정책을 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하는 게 관례처럼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 일정이긴 하지만 금요일은 만찬 환영회 이런 성격의 뭐 일정만 있고요. 실질적인 일정 금요일 토요일 이틀입니다. 보통 이 FRB 의장이 금요일 첫날 아침 8시에 있는 개조 연설을 하는데, 그게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미국 시장은 금요일을 반영하겠지만 반영하거든요. 반영을 하지만 한국은 우리는 반영을 아니야. 못하죠.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 이 뭐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미국 시장도 뭐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는 시장이고, 이게 또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큰 이슈는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건데, 이거에 대한 그 실마리가 다음 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생각은 어때요, 현미연? 지금 결국 관건은 달러가 네. 지금 원화가 이렇게 약했던 거지 달러 인덱스가 막 치고 나가지는 않았었잖아. 달러도 뭐 약하지는 않았는데 뭐 93 이 정도. 네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 하면서 달러가 더 치고 나가면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그나마 근접해 있는 데가 당연히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머징이랑 선진국이랑 뭐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뭐 이거에 대한 영향이 다른데, 그 상황을 하더라도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에서 사실 그래서 난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 금통위가. 네, 맞아요. 두 번째로 일정을 정리한 게 금통이긴 한데, 뭐 잭슨홀 미팅 먼저 마무리 짓고 말씀드리면은요. 뭐 제 생각에는 뭐 테이퍼링 일정에 대한 힌트 정도 줄 것 같은데, 여기서 시원하게 뭔가 얘기를 안 하면은 9월 FOMC까지 이 불안감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점에서 아예 9월 FOMC에서 얘기할 것 같은 통화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 계획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잭슨 미팅의 중요성은 사실 이번 연준 의사 나온 뒤에는 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는 한데 결국에는 걱정이 됐던 거는 테이퍼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록보다는 나머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테이퍼링을 올해 시작할 거라는 거는 사실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속도였잖아요. 내년 1분기에 끝날 정도의 속도로 갈 거냐, 혹은 생각보다 뭐 12월에 시작할 줄 알았는데 9월에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건 나왔었는데, 아닌 것 같고 뭐 제 생각에는 그 속도 같은 경우에도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준다면은 뭐 충격은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9월까지 끌고 가는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명확한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하다가 이어서 하면 그래서 다들 다 미국을 보고 있는데 정작 제가 다음 주에 금통이 있죠. 금통위가 그러니까 금통위가 한국 금통위가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중요하죠. 이번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또 이거 위험한 방. 요새 이게 좀 말을 좀 참 오늘도 뭔가 차분하게 하다가 또 말 실수하네 이게. 오해들 마시고요. 혹시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근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여튼 한흥 총재 발언이나 또 이번에 그분 발언이나 이걸 하면 왜냐하면 이번에는 하면 여러 가지 좀 많은 가계부채 문제지만 또 부채 안에는 증시시장에 온 부채도 있고 뭐 신용대출 담보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또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받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막빠지잖아요. 네. 자영업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 생각하면 만약 금리 올렸을 때 원화가 근데 더 약해져. 다음 주에 혹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아, 야, 다음 주에 금리 올려도 원화 더 약해지면 혹시나 이건 되게 불안한 시그널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하던데 그쵸, 어떻게 금리 생각해요? 올렸는데도- 계좌시들 하는 말이야 계좌시들. 계좌시들 모여가지고 아 이게 뭐야 내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데 어디 나가가지고 요새 마이너스 대출 금리 더 쪽 얘기했더니 야 이걸 막 또 확대 해석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나한테 막 어떻게 생각해요? 막 그런 생각들도 좀 하는데. 이게 정말 트레이드 오프인 거죠.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사실 환율 때문에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미국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 튀는 게 불안하니까 시장 금리를 올리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시장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의 함수로 해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국가의 경제력의 함수로 해석을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 올려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경기가 오히려 좀 섣부른 금리 인상으로 좀 약화된다면은 환율에는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금리를 올렸는데도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 금리 차가 아니라 사실 경기에 대한 우려를 아직 더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백신 때문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IMF 있고요. 전망도 없고 그런데 다음 주 이게 26일이니까 네. 좀 기억해 주시라는 의미로. 근데 이게 다음 주 24일 날 가계부채가 발표됩니다. 한국 월간으로. 당연히. 네, 여기에서 당연히 심각하게 나오겠죠. 그거는 뭐 다른 네, 얘기고 근데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심각하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을 줄 근거로 거니까?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원래 지금- 결정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이 음모로 뭐 미리 발표하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시기가 그렇게 겹쳤기 때문에 가계부채 늦게 나오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4일이면 화요일입니다. 가계부채 당연히 마크 높게 나오겠죠. 네, 26일 날 금통위가 있고요. 이거는 뭐 체크하셔야 되는 이슈인 거죠. G7 정상회담 있는데 다음 주에 G7 정상회담이 마지막 이슈인데 카불 얘기 많이 하겠네 아프가니스탄.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치. 원래는 계획 없었는데 이제 올해 의장국이 영국이잖아요.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우리 G7 정상회담 한번 이거 논의하자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 화상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하는 건데 뭐 어저께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니군요. 목요일 날 이 바이든 대통령이 ABC 뉴스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거기서 저는 좀 인터뷰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ABC 뉴스랑 인터뷰에서 이제 앵커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이거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 아니냐. 중국이 뭐 미국 동맹국이어도 이렇게 소용없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이 상황 자체가 다르다. 아프간 자체는 내전 상황이었고 이 나토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토 5조에 의해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개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간이 이렇게 되니까 이 동맹국들에 대한 불안을 좀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좀 액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여기에는 당연히 뭐 갈등 관계로 갈 수 있을 만한 국가는 사실 중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좀 사이에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뭐 대만이라든지 뭐 홍콩, 티벳 이런 데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아프간에 대한 논의를 뭐 실질적으로 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재정 적자가 커져서 아 맞아요. 그게 이게 컸을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맞습니다. 아프간에서. 더 돈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게 배경에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 자체가 멀리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깝잖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지중해 쪽으로 와가지고 건너와가지고 거기서 그리스 쪽으로 탈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 난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슈인 거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급격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우리나라는 독립이 바로 됐지만 베트남이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프랑스가 빠지고 나니까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또 하다가 사지에서 그거 먹고 엄청 구렁텅이에 빠졌던 거잖아요. 미국이 빠진 뒤에 이걸 누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들어가서 개입을 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뭔가 자기의 위협이 됐을 때 뭐 사실 중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수가 있었던 거 아닐까.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적 나는 그냥 저희들은 아무래도 숫자 다루는 직업이니까 아무래도 돈 문제가 컸겠구나 또 생각도 들지만 그치. 근데 이제 자기네가 빠졌을 때 누군가는 또 상당히 그게 버든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난민 문제에 버든되는 나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미국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걸 너무나 미국의 패배에서 도망갔다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재정 문제죠 사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전략적 그런 선택 문제 아닌가. 네. 네 어쨌든 다음 주 일정 중요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 적어볼까요? 5페이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위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중소형주 중에서 최근에 이 미국에서는 소형주죠. 러셀 2000 지수니까 여기에서 가치주랑 성장주 지수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3월 달에 벌어져가지고 지금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성장주 아니 가치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성장주입니다. 사실 소형주 하면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주식 하면은 그런데 이게 벌어진 게 생각보다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표시되지는 않았는데 대형주, 중형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러셀 1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수익률 차이가 연초 대비 수익률이 한 0.1%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랑 가치주랑 성장주 사이에 수익률 갭이 크지 않은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장주가 올해 좀 잘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시장 좀 깨지면서 갭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 분들 뭐 이렇게 서학개미라고 하시잖아요. 미국 주식 하실 때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형 성장주도 많이 하시지만 뭐 조그만한 성장주들도 많이 하시는데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황이실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운임 비용에 대한 건데요. 뭐 3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6월 달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운임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뭐 연준에서는 구조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운임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페드의 의견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 CPI가 뭐 올라가지고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이 운송비로 보면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화돼도 높더라고. 네? 완화돼가 돼도 높다. 이 코스트 이슈는 뭐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해 왔는데 뭐 한 방에 해결되진 않죠. 해결이 상당히 걸리는 거니까 네, 이제 시간은 걸리죠. 이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 네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슈로 정리하는 건데 뭐 이번 주 보시면은 유통업체가 이번 주 초반에만 해도 안 좋다가 주 후반에는 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주 초반에 나온 소매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안 나왔어요.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뭐 시장이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고 주 후반에 발표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 초반에는 소매 유통 관련 업체들 안 좋았고 후반에는 좋았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일 날
그 8월 18일 날 그 연준 의사로 공개되고 나서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고 뭐 섹터별 수익률 보면 그때 경기 소비재만 빼고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업체 실적들이 좀 잘 나왔었던 점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밌었던 점은 이제 팬데믹 이전 시기 그러니까 2019년 4분기랑 팬데믹 가장 심했던 2020년 2분기랑 그다음에 가장 최근인 2021년 1분기랑 이렇게 데이터 보면은 전체 유통업체들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보면은 당연히 이 팬데믹 때 확 올랐잖아요. 지금 줄기는 했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겠죠. 여전히 뭐 델타 변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쇼핑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구조적인 이유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해서 그쪽으로 많이 옮겨간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적이라는 거고요. 뭐 리오프닝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그 부침이 있다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영국에 손흥민 때문에 축구 경기 왔더니 다 그냥 경기장 나와 있고 막 하니까 야구 경기장 옷단이 있잖아요. 옷단이 뭐지? 야, 저 리오프닝 저도 리오프닝을 계속 주장하는데 문제는 정상화 속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네. 우리나라가 2차 접종이 한 11월 정도면 거의 50% 근접한다고 정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공교롭게도 한 10월 가면은 이제 그 시기에 다가서니까 그때쯤 되면 그런 리오프닝 기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이게 그 세부 섹터로 보면은 이게 개선되는 속도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리오프닝 관련 기업은 좋은데 어떤 업종이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해외여행 쪽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국가, 휴양지 이런 국가들 많이 가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쪽 호텔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쪽은 리오프닝 중에서도 생각보다 좀 국제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뒤쪽에 있을 것 같고 앞쪽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생각보다 극장 쪽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이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밀려 있었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개봉 일정이 밀려 있거든요. 생각보다 성과가 최근에 영화 간 적 있어요? 뭐. 저요? 저 가야죠 이제. 블랙 위도우까지는 못 갔는데 이제 다다음 주인가에 샹치 개봉하면 그거 보러 갈 거고. 샹치요. 누구 나오는 거예요? 그 김씨네 편의점이라고 드라마 아세요? 알지, 나 그 정도는 알아. 거기에 캐나다 거야. 그거. 그 김정이라고 배우 있거든요. 거기 역할 이름이 김정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중국 분인데 한국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마블 영화입니다. 뭐 저 좋아하는 배우들 많이 나와요 거기에. 덕후예요 우리. 남들이 아니 상상할 덕후면은 그거를 뚫고 블랙 위도우 보러 갔겠죠. 못 갔어요. 여전히 김태리가 최고예요. 김태리가 극장 하는 극장 거에 걸리면은 그거 갈 텐데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영화 찍으신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내년 개봉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까지도 괜찮은데 아까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동남아의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더디고 이러니까 네. 일단 생산 차질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 같고 관광지 맞아요. 문제도 간단치 않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쪽이 그래서 생각도 많이 뭐 생각하더라고. 리오프닝 이런 건 좋지만 리오프닝으로 이렇게 다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내수 쪽에 있고 그러면서도 접근성 좋고 회복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리오프닝부터 먼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극장 생각하면 극장에서 돈 버는 게 세 가지거든요. 일단 표값만 생각하는데 티켓값이 있고 광고비가 있고 먹을 거 판매하는 게 있는데 먹을 걸 못 팔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참 개선은 될 것 같은데 여행이 오픈돼도 비행기 표가 너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여행이 그럴 겁니다. 돌아가기가 만만치 않을 거야. 저 지금 내가 왜 그거 안 온 줄 알아? 내가 이제 잔머리 쓴 거지. 왜냐면 그래 내년 리오픈 되니까 그래
내년에 미리 뭘 좀 해놓으려고 아, 네. 여행사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이 항공기에 대해서는 컨빅션을 줄 수가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네. 확신도 그러니까 호텔 예약은 해줄 수 있다는 네. 그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이게 간단치가 않구나.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나도 안 그래도 왜냐면 내가 개인적 계획도 있지만 뭔가 시장을 테스트해 보려고 여러 가지 뭐 시도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더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카드 쓰면 카드 포인트 마일리지로 받는 거 카드 쓰거든요. 이게 근데 한 2년 못 가니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저랑 와이프랑 애기랑 셋이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마일리지가 지금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치.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예약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안 열어놓더라고요. 해외에 그런 것들. 항공이 그러니까 호텔은 싸게 예약을 할 수가 네, 네, 있어요. 네. 지금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옛날에 어디 여행 가셨다가 패키지로 가게 네. 되면 좋은 데 못 묵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여기 도시로 온다면 이 도심에 있는 전통 있는 그쵸. 호텔 묵어야지. 그래서 참 이러면 누구 욕하겠다 이거 막 뒤져가지고 야 이거 뭐 엑스포 막 했는데 예약을 한다면 가야 되는데 항공기가 가는 없죠. 게 간단치가 않은 거야. 사실 그래서 뭐 여행은 항공기랑 호텔 이 두 개만 하면은 뭐 70% 끝이잖아요. 네, 비행기가 참 쉽지 않네요. 반면에 그래서 항공회사들은 난 여전히 관심이 있고 국내 백화점 주식들도 괜찮은 것 같고 한데 좀 헷갈려요 이 부분이.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이 사실 오프닝 내용 중 얘기하다가 제일 그러셨네요. 중요한 건 8페이지요. 8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실적이죠. 실적이 흥미로운 것 같아. 약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였습니다. 이익 그러니까.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툭툭 꺾인 건 처음이잖아. 네, 이렇게까지 꺾인 거는 사실 약간 슬라이트하게 밀린 적은 있었는데 뭐 어닝 시즌 끝나면서 쭉 밀렸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었던 이유를 보시면은 잠깐만 동찬아 이것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니? 이거 주린이 분들 많이 네네, 어떤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다른 유튜버 3%인데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연합 인포맥스에서 뭐냐면 지금 밸류가 되게 싸 보이는데 근데 주가가 이 포워드 기준으로 하잖아 예상치 네네네. 갖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PER은 그만큼 낮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거를 나는 이게 표현을 못해.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댓글을 달더라고.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내가 표현력이 한계니까. 아니 3% 나가신 거 봤는데 그거 생각보다 6% 없어가지고 좀 실망했네. 나 이거 당황했잖아. 네? 나 본부장이 욕 먹는 거 구경하러 갔는데 욕 안 달려가지고. 이런 자식이 있다 진짜. 혈압 오르네 내가. 저 거기서 뭐 아니 그냥 이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갔다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연락하고 절대 안 나가는데 네. 사실 그 말하고 싶어 나왔거든. 하워드 막스 책을 읽었는데 아니 올겠냐고 나오실 수 뭐 시간이 급박하게 올 수 있냐고 전화 왔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짧게 얘기하고 그냥 가겠다. 일찍 나가는 처음이었는데 그 말하고 싶어 나왔다니까. 하워드 막스의 리스크 챕터가 6장 제한 2개 있잖아요. 6장인가 7회. 이게 읽다가 맞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꼬이냐면 포지션이 막스가 그런 게 아침에도 얘기했잖아 우리. 네. 막스 얘기 좀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오를 기회를 놓칠 때에 대한 리스크에 집착할 때가 있다는 거야. 야, 그 말 죽이지 않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다 밀리면 사야지만 고민하고 있잖아. 어디서 살까? 사실은 어디까지 반등하면 좀 줄일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거든 지금.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기회를 놓칠지 모르니까 야, 오늘 살까? 내일 살까? 하면 포지션이 더 꼬여간다는 거지. 이럴 때는 좀 현금 비중을 약간 확보해 놓고서 좀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어 나갔는데 그런 근거들 얘기하다가 이익이 기대치값이 내려와야 사실은 의미 있게 반등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들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나가면 이제 일단 정현진 아저씨가 계신데 표정을 보면 내가 알거든. 뭔 소리야 나는 표정을 날 쳐다보는데 어떡하지? 또 내가 당황하거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 너는 이해 쉽게 당신 반대말 안 해. 참 여미 형께서는 쉽게 잘 해주시니까.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뭐 PR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건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쓰잖아요. 근데
이 이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쓰는 게 향후 12개월입니다. 향후 12개월이면은 지금이 8월이니까 올해 거가 4개월, 2022년께 8개월이잖아요. 근데 2022년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큽니다. 보통 이게 건물 위에서 이렇게 1층에서 깃털을 떨어뜨릴 때랑 10층에서 떨어뜨릴 때랑 보면은 이렇게 깃털이 어디가 있는지가 변동성이 훨씬 크잖아요. 와, 먼 야, 미래일수록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 깃털 위에 죽이는데 이게 맞아.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것까지 하지 말고. 어쨌든 미래에 있는 거는 좀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은 올해 실적 지금 2분기까지 나왔으니까 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PR 싼 거 진짜 싼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기대 PR이라는 거는 먼 미래의 데이터들이 뭐 1년 후가 뭐냐 마냐라고는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기대값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개선되는 속도가 빨랐으니까 이 속도가 내년까지 유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내년에 굉장히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지날 수도 있는 거고 이 기대감을 전부 반영한 PER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쌀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익이 좀 하향 조정되고 PER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익이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PER이 뭐 11배도 안 되는 굉장히 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내년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별짓을 다 했잖아요. 뭐 나가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시간 확인했는데 실러 같은 사람은 좀 10년짜리 EPS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실러 P가 그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각자 좀 써서 보는데 뭐 여기서 너무 테크니컬한 어떤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하잖아. 우리가 반도체가 이게 이익의 구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추론하는 순서로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포드 EPS가 좀 높게 기대값이 높게 형성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너무나 한국 이익을 좀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의미 있게 좀 이렇게 내려오는 걸 우리가 좀 찾으려고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 나온 거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올라오면 때려야지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보면 이제 또 그러니까 뭐 같이 보는 애들은. 그림 12번 보시면 분기 영업이익 나와 있잖아요.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 거가 실제치를 업데이트를 다 했는데 전에는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추정치가 낮아져 있다고. 근데 까보니까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1, 2, 3분기 올라가고 4분기 약간 밀리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3조 조금 안 되게 한 2.7조 정도 더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3분기, 4분기도 3조씩 이익 추정치가 상향 추정되면서 거의 연간으로 10조 정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추정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2분기 잘 나왔으니까 3, 4분기도 그만큼 올려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지금 반도체 업황이랑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서 가장 이익 추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반도체인데 이쪽이 정말 3조 더 애드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약간 하향 조정돼야 되는 거가 반영이 안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고 그림 13번 보시면은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하향 조정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흥미로워 이것도. 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뭐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그거 반영된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 보면은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삼성전자입니다.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이 성장주들의 그 이익 추정치가 사실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 거면은 그렇게 투자 심리는 대응하기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은 꺾이는 거 확인하면은 사실 투자 심리는 좋지 않아요.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치. 증가율만 꺾여도 투자 심리 악화되는 게 성장주인데 지금 이쪽은 좀 이익 레벨 자체가 좀 하향 조정되는 구간이라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실적 시즌도 다 갔으면 이게 좀 돌아서 위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갔으면 3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래서 쭉 내려간다가 아니라 툭툭 두드려 맞을 기대값에 두드려 맞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아유, 거지. 이 레벨 자체도 지금 굉장합니다. 한국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200조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고 그러니까. 기록이 185조인가 180조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추정치가 220조고 상반기에 이미 110조를 찍었어요. 그만큼 하반기도 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반기가 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220조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200조만 하더라도 나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한 인간이 건데. 간사해서 근데 220조를 들었던 사람은 200조가 되면 실망하는 그렇죠. 거야.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거를 다- 견디는 구간이 9월 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 정도 할까요? 네, 뭐 실적이랑 말씀드려야 될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 정도 마무리 짓고 아무튼 다음 주에 그 시장 주요 변수 많으니까 잘 지켜보시죠. 네,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 나오면 저는 빨간 시황 찍고 휴가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함께 고민하시죠. 나 왜 이러지? 지금 이게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가끔 나 찌릿찌릿하거든. 이 고통 속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아직도 안 좋으시구나. 오늘도 물리치료 받으러 가고 그래야 돼요. 지금.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